만약 여러분이 오늘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방금 작성된 1급 기밀 보고서를 딱 열어본다면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어떤 건가요? 군대랑 전쟁을 다루는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파괴하다, 그러니까 디스트로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맞아요. 사실 현대의 군사 전략가들은 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약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잔인한 무언가를 원하죠. 그렇죠. 오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국제 뉴스나 국방 관련 기사들은 마치 일어난 사실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처럼 보입니다. 네, 겉보기엔 그럴싸하죠. 근데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면 분석가들이 선택한 단어 하나하나는 사실 치밀하게 계산된 무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단어들이 세상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명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협상의 활로가 열리기도 하잖아요. 아, 명분과 협상이요. 네, 특히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처럼 고도로 복잡한 그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자금 흐름을 하루아침에 바꿔놓는 것도 결국 이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 요동치는 에너지 시장을 다룬 수많은 분석 보고서와 기사들을 해독하는 겁니다. 네, 해독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복잡한 국제 뉴스의 행간을 읽어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치 그 워싱턴의 수석 분석가나 노련한 지정학 전문가처럼 사고하고 말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단어장의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거니까요. 맞아요.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펜타곤은 파괴, 그러니까 디스트럭션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자리에 대신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전력 약화, 그러니까 디그레데이션입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뉴스 브리핑에서는 적의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네, 흔히 듣는 뉴스 멘트죠. 그렇죠. 근데 실제 고급 분석 보고서의 핵심 목표를 설명할 때는 이 디그레데이션이라는 단어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랑 전력 약화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디스트럭션이 물리적인 형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일회성 사건, 그러니까 완전한 소멸을 뜻한다면요. 디그레데이션은 적의 시스템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아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아, 서서히 마비시킨다. 이걸 일상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제가 적의 스마트폰을 무력화해야 하는 작전을 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이 스마트폰을 망치로 내리쳐서 눈앞에서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디스트럭션이겠죠? 네, 완전한 파괴죠. 반면에 스마트폰의 겉모습은 멀쩡하게 두되 그 배터리 소모율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와이파이 모듈을 고장내고 또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를 한 10초씩 지연시키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답답한데요? 결국 사용자는 이 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겉보기엔 온전한 고철 덩어리로 만드는 것. 이게 디그레데이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 스마트폰 비유를 실제 현대전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적의 탱크 부대를 발견했을 때 폭격기를 동원해서 탱크 100대를 전부 폭파시키는 것이 디스트럭션입니다. 네, 다 부숴버리는 거. 하지만 현대의 전략가들은 그 탱크를 부수는 대신에요. 탱크에 연료를 공급하는 보급선을 딱 끊어버리고 지휘관의 명령이 전달되는 통신망에 교란 전파를 쏩니다. 아, 통신망을요? 네. 그러면 탱크는 사막 한가운데 멀쩡해 서 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죠. 이것이 바로 시스템적인 작전 준비 태세를 무너뜨리는 데그라데이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만약 전선의 지휘관이라면 말이죠. 적이 나중에라도 다시 그 통신망을 복구해서 공격해올 여지를 남기느니 그냥 깔끔하게 미사일로 전부 날려버리는 쪽을 택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한 본능이죠. 적을 살려두면서 서서히 약화시킨다는 게 굳이 왜 더 우월한 전략으로 평가받는 겁니까?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를 짚으셨네요. 사실 모든 지휘관의 본능은 그 완전한 파괴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이 최대주의적 목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최대주의적 목표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적의 정권을 완전히 교체한다거나 아예 적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식의 거창한 목표죠. 근데 이런 건 역사적으로 거의 항상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나요? 네, 완전히 파괴된 줄 알았던 적들은 오히려 수십 년에 걸친 그 끈질긴 반란을 일으키면서 수렁을 만들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게다가 이란의 핵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폭격이 닿지 않는 깊은 산악지대 지하에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완전한 파괴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대인 겁니다. 아, 애초에 망치로 부술 수 없는 스마트폰이라면 그냥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그라데이션은 정책 이반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논리적 탈출구가 되어줍니다. 어떤 식의 탈출구인가요? 우리는 적을 완벽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없도록 회복 탄력성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다. 이렇게 명분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와, 명분을 세우기 좋네요. 네, 이 개념은 비즈니스 전략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쟁사의 신제품 하나를 시장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건 단기적인 파괴지만 그 회사의 핵심 인재들을 계속해서 스카우트하고 공급망에 흠집을 내서 장기적인 혁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뼈아픈 데그레데이션이죠. 무서운 통찰이네요. 하지만 적의 전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작전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이죠. 반격이 따르죠. 끊임없이 서로를 찌르고 견제하는 와중에도 강대국들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그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지정학의 세계에서 유일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단어, 그게 바로 레드라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교 안보 문서에서 등장하는 이 레드라인은 단순히 이번엔 진짜 화낼 거야 정도의 어떤 경고성 수사가 아닙니다. 그럼 좀 더 무거운 의미인가요? 네, 이건 침범당하는 순간 즉각적이고 아주 물리적인 군사적 보복을 촉발하는 타협 불가능한 한계선을 의미하죠. 아, 타협이 불가능하다. 저희가 살펴보는 자료에서도 명시되어 있어요. 화학무기 사용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촉발할 명확한 레드라인으로 규정되었다. 혹은 우라늄 농축도 90% 달성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 이런 식이죠. 아하, 딱 선을 긋는 거군요. 네, 이 선을 넘는 순간 외교관들의 역할은 끝나고 장군들이 나설 차례라는 선언입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잖아요. 레드라인을 넘으면 곧바로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자칫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판인데 실제 중동 상황을 보면 매일같이 폭발이 일어나고 사상자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죠. 매일 뉴스가 나오죠.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이란 같은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레드라인을 밟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토록 치명적으로 행사하는 겁니까? 눈치 게임 치고는 사실 너무 피가 많이 흐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현대 지정학의 가장 어둡고 영리한 발명품, 프록시 포스, 그러니까 대리 세력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 대리 세력이요? 네, 국가가 정규군을 직접 파병해서 다른 국가의 영토를 타격하면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바로 전쟁이죠. 하지만 지역 강대국들은 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념에 동조하는 무장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체스판 위에 말들을 대신 움직여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중동 관련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반군이나 수많은 무장 단체들의 이름 뒤에는 사실상 그들의 뒷배를 봐주는 강대국들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군요. 네, 거의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때린 게 아니라 내가 후원하는 어떤 동아리가 때린 거니까 이건 선전포고가 아니다. 이런 아주 기형적인 논리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양상을 비대칭 전쟁이라고 부르던데요. 상대방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을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괴롭힌다는 뜻이겠죠? 네, 이 비대칭 전쟁의 핵심은 가성비에 있습니다. 가성비요? 무기에도 가성비가 있나요? 강대국 입장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드론들을 격추하기 위해서 한 발에 수백만 달러가 넘는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쏴야 하거든요. 우와, 수천 달러 막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쓴다고요? 맞아요. 실제로 분석 보고서들은 국가들의 요격 미사일 비축량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전력 약화, 그러니까 데그라데이션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군요. 적의 탱크를 부수는 게 아니라 적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들고 그 값비싼 미사일 재고를 말려버리는 경제적인 전력 약화 작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강대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영업회원 중에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하는, 그러니까 바이터 불렛 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눈 딱 감고 감내해야 할 때 쓰는 그 표현처럼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강대국들은 전면전이라는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비대칭적인 경제적 타격을 이를 악물고 감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림자 속에 숨은 대리 세력들이 활동하고 또 레드라인이 아슬아슬하게 시험받는 가장 치명적인 무대는 과연 어딜까요?
네,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도 위에서 이 갈등이 실제 우리의 삶, 특히 지갑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을 따로 있거든요. 바로 바다죠. 제가 고속도로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왕복 24선의 뻥 뚫린 고속도로를 수만 대의 대용 화물차들이 막 시속 100km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물동량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길이 좁아지더니 통행료를 받는 요금소가 딱 하나뿐인 아주 비좁고 어두운 터널로 모든 화물차가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꽉 막히겠는데요? 네, 만약 그 터널 한가운데서 차 한 대만 딱 고장 나서 멈춰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 물류망이 완전히 마비되겠죠. 지정학에서는 이런 터널을 초크 포인트, 즉 요충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숨통을 쥐고 있는 병목 지점이죠.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할 때 이 초크 포인트보다 더 파급력이 큰 단어는 찾기 힘듭니다. 아, 파급력이 제일 큰가요? 네, 미국과 이란의 대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은 그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글로벌 석유 무역의 심장부거든요. 아, 니스트림 엄청 자주 나오는 곳이죠? 맞아요. 대리 세력들이 이 해협에서 유조선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순간 군사적 긴장은 즉각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 지표로 번역되어서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요충지가 흔들리면 뭐 경제 섹션의 헤드라인들이 즉각 반응하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단순히 오른다고 표현하지 않죠. 네,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죠. 급등하다의 썰지 혹은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솟구치다의 스파이크 같은 역동적인 단어들을 씁니다.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150달러를 향해 막 폭등할 때 그 충격파는 실물 경제에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그게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져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수요 파괴, 즉 디맨드 디스트럭션이라는 아주 서늘한 용어로 정의하거든요. 아, 수요 파괴요. 단어 자체가 섬뜩하네요. 네, 천연가스나 원유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요. 유럽의 거대한 산업 단지들이나 공장들은 아예 전원을 끄고 가동을 멈춰버립니다. 아, 비싸서 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공장을 닫아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비싸서 덜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그 능력 자체, 즉 산업의 기초 수요가 말 그대로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와, 기업들이 그렇게 문을 닫기 시작하면 뭐 금융시장도 무사할 리가 없잖아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위험 회피 심리가 들불처럼 번지거든요. 네, 리스크 오프 센티멘트라고 하죠. 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곤두벅질치고 돈은 가장 안전한 금이나 미국 국채로 막 우르르 물려가는 패닉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를 꼬집는 가용성 편향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더군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죠. 네, 트레이더들이 최근에 그 자극적인 중동발 뉴스에만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70년대식 오일 쇼크가 내일 당장 터질 것처럼 막 과도하게 패닉에 빠져서 포트폴리오를 다 엎어버린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충지가 가진 진정한 공포입니다. 실제 어떤 물리적인 봉쇄가 일어나기 전부터요. 시장의 공포 심리만으로도 자본이 대거 이동하는 업종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심리만으로 돈이 움직이는군요. 네, 기술주를 막 팔고 방어적인 에너지 자산으로 갈아타는 거죠. 나아가 이 요충지 하나에서의 불안감은 전 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 의존할 수 없다.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아,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블록을 나누는 거대한 디커플링 논의로까지 번지게 되죠. 작은 해협의 불씨 하나가 세계 경제의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상대의 전력을 말려주기려는 그 데그라데이션 전략.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레드라인을 우회하는 대리 세력들의 게릴라전. 또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초크 포인트에서의 위협까지. 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워낙 팽팽한 주제니까요. 이런 극도의 피로감과 소모전은 어느 국가든 뭐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을 텐데요. 결국 이 팽팽한 대립도 어느 순간에는 국면 전환을 맞이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피할 수 없는 순리죠. 외교적 노력이 완전히 고갈되었다고 여겨지는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도 물밑에서는 항상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가 존재합니다. 아, 뒤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갈등의 임계점을 딱 넘긴 후 파국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 고급 외교 문서들은 아주 고전적이고 우아한 은유를 꺼내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타협을 이룰 때 영어권에서는 bury the hatchet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도끼를 땅에 묻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기원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과거 그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수십 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전사들이 사용하던 그 토마호크 도끼를 실제로 깊은 구덩이에 파묻었던 관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실제로 묻었군요. 네, 눈에 보이는 무기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치워버림으로써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물리적으로 딱 끝내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 수백 년 전에 흙 묻은 도끼가 오늘날 가장 세련된 외교 문서에 살아 숨쉰다는 건 뭐랄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 신기하죠. 자료에 등장한 예문을 보면 그 뉘앙스가 명확해지죠. 수십 년간의 국경 분쟁 끝에 두 나라는 마침내 과거의 원한을 묻고, 즉 베리 더 해칫하고 포괄적인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요. 단순히 분쟁을 멈췄다라고 쓰는 거랑은 그 전달되는 무게감이 완전 다르네요.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자주 쓰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올리브 가지를 내밀다, 즉 extend an olive branch라는 관용구도 있습니다. 그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올리브 가지에서 파생된 표현이군요. 평화가 찾아왔다는 아주 가장 직관적인 시그널 말입니다. 맞습니다. 중동 정세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오만이 중재에 나선 회담이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피할 수 있는 올리브 가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서술하는 식이죠. 왜 굳이 그런 은유를 쓸까요? 분석가들이 이런 문학적인 은유를 쓰는 이유는요. 갈등을 해소하고 양측이 다시 화해하는 그 과정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 국가의 감정이 얽힌 고도의 심리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얽혀 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비유를 빌려옴으로써 이 평화의 제스처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정책 결정자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살벌하면서도 우아한 단어들은 비단 펜타곤의 지하 벙커나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아주 일상적인 비즈니스 생태계 역시 총성 없는 전장이잖아요. 네, 정확한 연결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 두 곳이 스마트폰 특허를 두고 수조 원대 소송을 벌이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아주 치열하겠죠. 상대방의 핵심 개발자를 막 빼오는 것은 일종의 대리 세력을 활용한 전략 약화 작전입니다. 그러다가 특정 기술 표준, 플랫폼이라는 요충지를 서로 장악하려다 이게 공멸의 위기를 느끼면 결국 양측의 CEO가 만나서 소송을 취하하고 타협을 선언하겠죠. 그러고 나면 경제지 헤드라인에는 두 IT 거인이 마침내 도끼를 땅에 묻었다, 이렇게 대서특필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전쟁의 언어는 생존과 경쟁의 언어이기도 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순한 영어 단어 몇 개로 훑어본 것이 아닙니다. 네, 훨씬 더 깊은 내용이었죠. 적을 한 번에 파괴하는 대신 서서히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데그라데이션의 치밀함. 또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그어놓은 타협 불가능한 선 레드라인. 그 선을 우회하기 위해 움직이는 대리 세력들의 비대칭 전쟁. 전 세계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는 초크 포인트.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소모전을 끝내며 무기를 땅에 묻는 베리 더 해치까지. 여러분은 방금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떤 인지적 렌즈를 장착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언어의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세상을 이해하는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누군가 외교적 노력이 고갈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력 사용의 명분 구축임을 눈치채고요. 네, 행간을 읽는 거죠. 또 요충지가 위협받는다는 뉴스 한 줄에서 내 주식 포트폴리오의 어떤 수요 파괴 가능성을 딱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도 이미 탁월한 분석가의 시각을 갖추신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앞으로 국제 뉴스나 경제 기사를 읽으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한 이 단어들이 그 심겨진 뉘앙스를 드러내는 마법의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깊고 치열했던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흙을 파고 도끼를 묻던 그 낭만적인 관습, 혹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총알이 막 빗발치는 참호 위로 뛰어오르던 공포스러운 물리적 현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 아주 세련된 외교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만들었죠. 그렇다면 인간 병사 대신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수만 대의 드론대가 하늘을 접고 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의 기반 시설을 셧다운시키는 이 21세기 비대칭 전쟁의 현실은 과연 50년 뒤 미래의 외교관들이 사용할 어떤 새로운 관용구를 잉태하고 있을까요?
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면서 지나치는 스마트폰 스크린 속 그 수많은 기술적 사건들 중 하나가 내일의 평화조약문의 등장할 관용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룰을 읽어내는 오늘 우리들의 대화가 여러분께 즐거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바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